옛 조선시대 한양에서도 북촌이라 불리는 유서 깊은 동네 고즈넉한 기와집 마당에는 봄날 아지랑이처럼 나름한 행복감이 감돌았다. 이 집의 안주인 윤씨 부인은 탐스러운 복숭아빛깔 뺨에 잔잔한 미소를 지우지 못했다. 그녀의 나이는 40줄에 막 접어들었으나 곱게 빗어 올린 머리와 품격 있는 비단 옷은 그녀를 더욱 기품 있게 만들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윤씨 부인의 삶은 요즘 들어 더욱 그러있다. 그녀의 외아들 성준 도련님 때문이었다. 성주는 훤칠한 기에 반듯한 이목구비, 총명한 눈빛을 지닌 청년으로 아비인 최대감과 함께 사랑채에 틀어박혀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었다. 군디 행동거지가 점잖고 글재주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아들이었으니 장원급제는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게다가 한 달 전 남푼 최대감의 숙부가 세상을 뜨면서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갔으니 그 재산 또한 고스란히 아들 성준에게 이어질 터였다. 우리 아들 영의정댁 외동딸 아니면 성에 차겠나. 윤씨 부인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명문가 교수와 혼인하여 가문을 더욱 빛낼 날에 그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콧노에는 담장을 넘어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늦봄 해질녘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마당의 새소리마저 잦아들 무렵이었다. 이 집의 젊은 친모 서연이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쓰러진 것이다. 서연은 20회 남짓한 꽃다운 처녀였다. 본래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교수였으나 몇 해 전 아버지가 오랜 병환 끝에 돌아가시자 기울어진 가세를 일으키고자 3년 전 이 집에 친모로 들어왔다. 피고 맑은 살결에 사슴 같은 눈망울, 다소곳한 몸가짐과 고운 마음씨를 지닌 서연은 바느질 솜씨 또한 일품이었다. 윤씨 부인은 그녀의 단아한 용모와 차분한 성품을 아껴 단순한 친모 이상으로 생각하며 때로는 말벗으로 삼기도 했다. 그런 서연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윤씨 부인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다. 아가,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뱃속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 어서 바른 대로 고하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하얀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 채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굵은 눈물방울만 뚝뚝 떨굴 뿐이었다. 윤씨 부인은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행여나 집안의 머슴이나 바깥 사내에게 몹쓸 일을 당한 것은 아닌지. 누구냐? 어떤 놈이 내게 이리 못된 짓을 하였느냐? 내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문지기 녀석이더냐 아니면 마당새 놈이냐? 윤씨 부인이 의심가는 사내들의 이름을 하나씩 읊어나갔지만 서연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모깃소리만한 목소리로 서연의 입이 열렸다. 도련님, 성준 도련님의 아이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윤씨 부인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쓰러질 뻔했다. 간신히 정신을 수습한 그녀는 야차와 같은 얼굴로 돌변하여 서연의 뺨을 후려쳤다. 이 요망한 것! 네가 감히 어디다 대고 내 아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거늘. 이어봐라. 당장 이년을 광에 가두어라. 윤씨 부인의 불호령에 하인들이 달려와 서연을 질질 끌어 차가운 광에 가두었다. 곧이어 사랑채에서 공부하던 아들 성준을 불렀다. 어미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찌 저를 그리도 모르십니까? 제가 어찌 천한 계집과 그런 망측한 일을 벌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의 결백한 표정에 윤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연에 대한 분노를 더욱 키웠다. 니년, 아직도 거짓을 고할 셈이냐? 내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마님, 제발 제 말씀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2달 전 대감마님의 숙부님 추상이 났을 때의 일이옵니다. 2달 전 최대감 댁은 숙부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받고 온 집안이 상갓집으로 향했다. 장지까지는 30리길,
장례는 아을의장으로 치러졌다. 집안의 하인들 대부분이 장례 수발을 들기 위해 따라 나섰고 텅 빈 기와집에는 문지기 노인과 친모인 서연 단 둘만이 남게 되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바람이 거셌다. 며칠간 이어진 바느질과 부엌일에 지쳐있던 서연은 이른 저녁부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연은 잠이 깼다. 누구십니까? 문지기 어르신이셔요. 놀란 서연이 몸을 일으키자 밖에서 익숙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서연아. 어머님께서 상복이 모자란다 하시며 나를 보내셨느니라. 여기 옷감을 가져왔으니 어서 문을 열고 옷 좀 지어주렴. 사실 성준 도련님과 서연은 남몰래 정을 통하던 사이였다. 1년 전 봄, 성준은 나비처럼 서연에게 다가와 온갖 감언이설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양반집 교수였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친모살이를 하던 서연에게 도련님의 다정한 말과 관심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달콤했다. 그는 옷을 지어달라는 핑계로 서연을 자주 불러냈고 봄날 꽃 구경, 여름날 냇가 소풍, 가을날 단풍놀이를 함께 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성주는 둘이가 이리 만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이제는 우리도 밤을 함께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 라며 은밀한 요구를 해왔다. 서연은 혼인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그럴 수 없다며 완강히 거절했다. 어차피 우리는 혼인할 사이가 아니더냐. 내가 과거에 급자하기만 하면 너를 정식으로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서연은 끝까지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일로 토라진 성주는 몇 달 동안 서연을 찾지 않았다. 그러다 그 비바람 치던 밤, 석 달 만에 성준이 다시 서연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간 도련님 생각에 애간장을 태우던 서연은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려 했다. 도련님, 보고 싶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제가 얼른 옷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성주는 이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졸변하여 거칠게 서연의 입을 틀어막고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도련님!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문지기 노인을 불렀지만 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에 그녀의 비명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성주는 짐승처럼 서연을 범했고 일이 끝나자 허둥지둥 담을 넘어 사라졌다. 뒤늦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안채로 달려온 문지기 노인은 담을 넘어 달아나는 사내의 뒷모습과 굳게 닫힌 서연의 방문만을 보았을 뿐이었다. 서연의 처절한 이야기가 끝났지만 윤씨 부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서연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에게 끔찍한 누명을 씌운 괘씸한 계집으로 여길 뿐이었다. 여보라, 전연이 갇힌 광에 햇빛 한 줄기도 들지 않도록 창문을 모두 막아버려라. 그리고 밥 한 톨, 물 한 방울도 주지 말 거라. 윤씨 부인은 냉혹한 명령을 내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2달 전 숙부의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아들 성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밤, 정신없이 문상객을 맞이하고 하인들 지휘하던 그녀의 눈에 성준이 길게 접힌 흰 천 조각을 들고 바깥의 샘문 쪽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던 것이다. 우리 아들이 저 밤중에 어딜 가는 게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남편 최대감이 부르는 소리에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제와 그 기억이 서연의 이야기와 맞물리자 윤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그 의심을 억눌렀다. 다음날 새벽, 윤씨 부인은 머리에 얇은 천을 둘러쓰고 종자 하나 데리지 않고 몰래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마을 끝,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한 용한 무녀의 집이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던 곳이었다. 윤씨 부인은 무녀 앞에 엎드려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한참 동안 그녀의 하소연을 듣던 무녀는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윤씨 부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무녀의 말을 모두 들은 윤씨 부인의 얼굴에 그제야 화색이 돌았다. 집으로 돌아온 윤씨 부인은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 그녀는 서연을 광에서 풀어주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다. 방 안에는 미역국을 비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아가, 내가 미안하구나. 오해를 했었다. 어서 먹어라. 너는 이제 홀몸이 아니니라. 우리 박씨 집안에 귀한 씨를 품은 몸이니 항상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윤씨 부인은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다. 서연은 어리둥절했지만 윤씨 부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보살핌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부터는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거라. 우리 성준이가 과거에 급제하고 나면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자꾸나. 그러니 지금은 임 무겁게 지내야 한다. 괜한 소문이 나면 성준이가 학문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어머님. 그날부터 서연은 윤씨 부인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다. 아침이면 윤씨 부인이 직접 그녀를 깨웠고 점심이면 그녀가 먹고 싶다는 반찬이 어김없이 상에 올랐다. 밤이 되면 윤씨 부인은 직접 그녀의 허리를 주물러 주기까지 했다. 서연은 꿈 같은 날들을 보내며 자신과 뱃속 아이의 밝은 미래를 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씨 부인은 콩죽 한 그릇을 들고 서연의 방으로 들어왔다. 아가, 먹어라. 임산부에게 콩죽이 그리 좋다더구나. 아침 출출했던 서연은 콩죽을 맛있게 비웠다. 어머님이 해주셔서 그런지 평소 안 좋아하던 음식인데도 참 맛있습니다. 배를 채운 서연은 나른하게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뱃속에서 천둥 소리 같은 복통이 일었다. 허겁지겁 뒷간으로 달려가 속을 비워낸 서연은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풀어헤친 머리에 하얀 소복을 입고 입가에 피를 뚝뚝 흘리는 형상의 무언가가 그녀를 향해 스르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엄청난 양의 피를 쏟으며 뱃속의 아이를 잃고 말았다. 사실은 연출된 상황이었다. 사실 문지기 노인은 윤씨 부인이 무녀의 집을 다녀온 날부터 그녀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윤씨 부인이 콩죽에 설사를 유발하는 약초를 몰래 넣는 것과 밤중에 하얀 소복과 붉은 물감으로 귀신 분장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노인은 즉시 서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며 윤씨 부인의 계략에 대비하도록 일러두었다. 서연은 노인의 도움으로 미리 준비한 동물의 피를 이용하여 유산한 것처럼 꾸몄고 윤씨 부인은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었다. 나흘 후 서연은 박대감댁에서 멀지 않은 강가에 작은 버선 한 켤레와 낡은 신발만을 남겨둔 채 종적을 감추었다. 마치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서연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윤씨 부인은 집이 떠나가라 통곡하며 슬퍼하는 척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서연이가 행실이 바르지 못해 사내 아이를 베었고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자신의 방에서 몰래 미소를 지으며 무녀에게서 받아온 귀신 분장 도구들을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대감댁 마당에는 다시 윤씨 부인의 흥겨운 콧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들의 앞길을 막을 뻔했던 애물단지가 사라졌으니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 믿었다. 그날 밤도 윤씨 부인은 기분 좋게 잠이 들었다. 그런데 깊은 밤 사랑채에서 아들 성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귀신이다! 윤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사랑채로 달려갔다. 성준은 침상 옆에 웅크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문밖 허공을 가리켰다. 어머니, 밖에 배가 불룩하고 온몸이 물에 젖은 여자가 절 쳐다보고 있었어요. 윤씨 부인의 눈빛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것은 분명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박대감 댁에는 밤마다 배가 부른 물귀신이 나타났다. 온갖 부적을 붙이고
굿을 해도 소용없었다. 특히 귀신은 성준의 눈에만 보였고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어머니, 또 그 물김이! 성준은 공포에 질려갔고 마을에는 박대감대가들이 친모를 임신시키고 버려 죽게 만들더니 그 친모 귀신이 나타나 아들을 괴롭힌다더라는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결국 성준은 밤낮으로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며 미쳐갔고 박대감 내외는 아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하듯 한양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주인이 떠난 집에는 문지기 노인과 이제는 만삭이 된 서연만이 남았다. 그렇다. 서연은 죽지 않았다. 윤씨 부인의 계략을 미리 한 그녀는 문지기 노인의 도움을 받아 유산과 자살을 위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밤마다 문지기 노인이 만들어주는 축축한 물기와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배에 손뭉치를 넣어 부풀리고 젖은 소복을 입은 채 성준의 눈앞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던 것이다. 아휴, 이제 이 집도 끝이네요. 매일 밤 물을 뒤집어 쓰는 것도 귀신 흉내를 내는 것도 아주 일이었어요. 잘 되었구나. 저기 안방에 가보거라. 대감 내외가 야반 도주하느라 귀한 물건들을 전부 두고 갔더구나. 그걸 팔면 너와 아이가 살아가기에 부족하지는 않을 게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일이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마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방도를 마련해주지 않으셨다면 재물의 절반은 어르신께서 가지셔야 합니다. 되었다. 그날 밤 내가 네 비명 소리를 듣고도 천둥 소리라 여기고 달려가지 않았던 죗값을 치르는 것뿐이다. 네가 모두 가져가거라. 그렇게 서연은 박대감 일가가 남기고 간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그 집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잡초만 무성한 흉가가 되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폐허가 된 그 기와집에 마침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 늠름한 청년과 단아한 중년 부인이었다. 어머님, 집이 너무 낡았는데 꼭 이 집을 사셔야겠습니까? 그래, 어미는 이 집이 좋다. 내가 이 집에서 너를 낳았으니 말이다. 그들은 바로 과거에 급제한 서연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 서연이었다. 서연은 박대감 일가의 재산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마침내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구하고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가꾸기만 하면 이만큼 좋은 집도 없단다. 그리고 네 할아버지도 모셔와야 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이 집 문지기셨다고 하셨죠? 에이, 어머니가 좋으시다는데 이 집을 사야죠. 그렇게 서연과 그녀의 아들 그리고 문지기 노인은 그 집에 새롭게 터를 잡았다. 그날부터 그 집에서는 귀신 대신 행복한 웃음소리만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작은 진실의 목소리가 모여 거대한 거짓을 무너뜨리고 억울하게 쓰러질 뻔했던 한 여인의 삶이 꿋꿋하게 피어난 이야기였다.